요양 사업을 하려면 알아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실태를 아는 것은 모든 사업의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85세 이상 부모님의 3분의 1이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 특히 요양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를 위한 실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출발점인데요. 크게 봤을 때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 즉 재가센터로 대변되는 재가서비스 그리고 요양원으로 대변되는 시설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전체 수는 각각 6,000개 그리고 19,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 구성을 보게 되면요. 재가 서비스는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게 되고요. 50명 이상이 되면 굉장히 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폭넓게 넓혀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100명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15.3%에 그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50명 이상의 수급자가 있다라는 것이 전체의 약 20%에 못 미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영세성을 띈 사업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론 규모나 성격에 따라 정해진 게 있지만요.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 대비 실제로 정원을 채웠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편차가 존재합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신고할 때 몇 명 이상 하겠다라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를 통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어려운 곳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그러면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느냐,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018년 기준으로 81%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 19%는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 활동은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업은 매년 2018년 기준으로 10.6%고요.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을 감안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3년마다 조사되는 첫 번째 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지만 19년, 20년은 어떻게 추세가 변할지는 현장에 있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폐업률 또한 7.2%에 달한다는 건데요. 물론 타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고려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7.2%는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3년 이상 운영 중인 것 물론 이걸 보면 60% 정도만 3년 이상 운영됐기 때문에 즉 3년 안에 폐업을 하거나 그 안에 새로 진입하는 비율도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데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소위 탑2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답한 비율을 보면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수급자 모집, 즉 고객을 유치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담이 어렵다라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재정 운영상의 특징을 보시면 네, 일단 재정 운영상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비중을 보시면 29%, 어렵다도 41%로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운영의 규모에 따라서 이쪽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설이라는 특히 요양원 중에 규모가 큰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업계에서는 소위 손익분기점이 되는 고객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이 수치에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9명을 넘어선 수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것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제의 수익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명시된 확률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타이트하게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결국 유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요. 어렵다는 부분이 무려 38%와 34%로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사를 살펴보면 과잉 경쟁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즉, 있어야 될 수보다 많은 것들이 있어서 서로 빼앗기라는 그런 경쟁일 수도 있고, 이 안에는 또 공공과 민간의 경쟁까지도 포함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내 장기 요양 인정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수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인정하는 비율은 약 7%, 8% 정도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만큼을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변화가 생기고, 또 고객 수 중에서는 사망하시거나 다른 기관으로 병원으로 옮겨가시거나 하기 때문에 이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급자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타 산업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장기 요양 보험 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렵지 않다라고 한 비율은 거의 더하면요. 7.3% 정도에 그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변화는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립유치원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시면서 고급의 품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와 동시에 똑같이 민간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 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건비는 얼마로 해야 되고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마진율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전에 비해 불편함, 그리고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요를 넘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일정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탄탄한 명성과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움, 또 변화에 대한 대응, 수급자의 모집에 대한 어려움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날 거고 이 산업이 성장할 거고라는 그런 숫자를 들이미는 것은 조금은 위험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 보면은, 기본이 되는 것은 방문 요양입니다.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방문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욕을 더하거나 거기에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러죠. 탕로소라고 낮 시간에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낮 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송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실제로 그 수급자의 구성원을 보면 치매 등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배려와 어떠한 관심이 돌아가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 모셔다 오고 또 모셔다 드리는 그 시간에 인력이 그 활동이 중첩되다 보니 이때 활동할 인력과 차량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고충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요, 크게 봤을 때 요양하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 두 개가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시스템 안 속으로 그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간 보호를 누가 가느냐 보면 5등급, 특히 인지지원 등급에서 많은데요. 인지지원 등급은 전체 수가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중요한 것은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탕로소라고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에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간호라는 부분은 이제 의료를 방문 의료, 원격 의료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 강화되는 서비스인데요. 당연히 이 서비스는 1등급, 2등급 환자가 받게 됩니다. 어르신께서 와상 환자가 됐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은 그렇게 생각 외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빈도보다는 그러한 꾸준한 치료와 그런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병원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런 방문 간호 서비스로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손봐야 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 특히 1등급, 2등급 환자들이 요양병원이 아니라 댁에서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러한 인프라는 더욱더 확충될 그리고 초점을 맞춘 그런 서비스라고 그런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유형별 평가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양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등급을 A, B, C, D, E 등급으로 5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에 보시면 제가 서비스 경우인데요. 이왕이면 소비자라면 정부 평가가 A, B 등급 안에 드는 것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A 등급이면 좋겠지만 어떤 공공 작업이다 보니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B 등급까지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전체 제가 서비스의 약 5, 60% 정도가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아닐까. 물론 그 다음 서비스도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그런 것의 이해나 그런 완숙도 이런 것에서 미미한 차이가 있다는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시설인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설 평가받는 날은 어마어마합니다. 서류들하고 뭐 측정하는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등급에 있어서도 A, B 등급인 경우, 노인 요양시설인 경우에 약 한 40%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고 좋은 요양원이겠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그리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늘어나야 되냐면요. 실제로 아시는 지인 전문가들은 어떤 실버타운을 방문해서 그곳에 대한 데이터를 책으로 내셨고, 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양병원을 탐방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용자 관점에서 시설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플랫폼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공공의 인증, 평가와 맞물린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돌봄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어떤 온라인상의 평가나 어떤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속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인의 추천이나 구전 이것을 넘어서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양기관에서도 본인들의 품질과 서비스를 콘텐츠로 소개하는 것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로 우리 시장에 그러면 장기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장기 요양요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현업에서 휴먼 서비스라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렇게 또 시설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정도는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수익을 내는 게 급여 서비스 부분에서는 인건비를 제하고 어떠한 기초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가져갈 수익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아주 타이트하게 보면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6%일 수도 있고요.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를 하는 업체일수록 그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일정적인 규모의 경제, 즉 고객 수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거와 더불어 비급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이 본인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인데요. 합법적으로 비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식사 재료비, 간식비, 그리고 1인실, 2인실, 2미용실,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식사 재료비인 경우를 보시면 평균 금액이 약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양질의 품질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한 1,500원 정도가
대학에 있는 어떠한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품질이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인건비 이런 것들도 더하고 하면 좀 빠듯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서비스에 음식을 중요한다라고 지난 그 가족이나 수요자 니즈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다 써버리면은 이쪽에서는 큰 어떠한 이익 실현의 룸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남기는 것, 급여에서의 적정 마진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비스인 경우에는 확장성이나 말씀드린 경쟁, 지역 간의 고객 수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족이 직접 그 서비스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인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 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 개인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봉사기관이라든지 지원기관에서 이것을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비급여 서비스를 어떻게 수익사업화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바꿔보면은 이 어르신이 휴먼 서비스로 내가 이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주는 게 기본 플랫폼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분들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그것을 연계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어르신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념적인, 개념적인 개연성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업을 통해서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패도 경험했고, 또 책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일본 교재를 소개하기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드는 결론은, 아, 휴먼 서비스구나. 그러면 사람에 대한 충성심과 그 기본기를 충실히 하고, 특히 정부에서 말하는 가이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얻고 거기서 연계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주도 면밀한,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그런 수익 모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만약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여전히 주야간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실버타운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리고 확실하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이 흐르는 그런 구조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한 것들이 실체인데요. 근데 그 안에 수익성이나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뛰어나가서 이 고객들을 우리의 고객화하고 이 고객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그 고객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구독 서비스라든지 많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그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공동 감역으로 한 일본의 창업 이런 서비스를 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스포츠센터랑 제휴를 해서 스포츠센터에서 모객을 하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내는 뭐 이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보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사업자 관점에서 시니어들의 삶을 보면은요, 필요한 게 식사에 대한 것, 운동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이동에 대한 것,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가치를 증대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고객들에게는 어떠한 더 나은 서비스를 줄 것인지, 특히 돌봄을 주는 가족들 입장에서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것이 일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모사랑 효돌처럼 부모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어떻게 IT를 통해서 어떤 감성 로봇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을지 연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런 것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요양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많고요. 제가 이게 약 10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는데, 사업자라면 꼼꼼히 그 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쪽이 내 시장인지에 대한 기초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종사하시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들춰서 이것을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먼 서비스,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